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2월 특강 주제가 이제 우리 주요 예상 테마 관련된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내용 소개하는 곳이에요. 드린 자료가 보통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기출 테마를 다 모아본 거예요. 굉장히 가지수가 많고 어떤 것들은 겹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도를 공부를 했다면 굉장히 이만큼 다 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것들은 이제 이 큰 주제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예상되지 않는 것도 몇 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만큼만 해간다면 좀 안심해도 될 정도라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요 시간에 하면 총 한 4강 정도에 걸쳐서 할 건데, 다들 뭐 알겠지만, 이 주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자, 공부해온 사람들은 공감하시고, 공부를 처음 했거나 약간 뭐 부족한 분들은, 이게 내가 앞으로 공부할 방향이구나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또 뭐 한 번에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 주제는 이만큼 하면 되는구나 해서 예습으로 항상 먼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강의도 우리 공들이면서 처음 해보는 강의고 나름 굉장히 유용한 강의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작정 책을 읽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좀 예상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팁들은 이 주제는 이게 중요한 거였어? 이미 하는 분들은 그렇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드린 자료에는 필기할 수 있도록 좀 칸이 있을 거예요. 그 칸에다가 이거가 중요하구나. 메모 자체가 공부예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어떤 것은 되게 단순하게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좀 아마 좀 자세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앞부분은 그래도 많이 봤던 거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안 어려워서 되게 쉽게 따라올 수 있지만 점점 뒤에 갈수록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되게 막 버거울 수 있어요. 공부가 다 된 진정한 고수들은 앞에 그 제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다 막 끄집어 막 내야 돼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복습에도 좋은 특강이 될 수 있고 또 예습을 위한 또 좋은 특강이 될 수 있으니 활용만 잘 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목표했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소기의 그 목표가 아마 달성이 될 겁니다. 자, 총 첫 번째 주제가 행정의 의라는 그 큰 주제의 첫 번째 행정의 개념인데 사실 행정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뭐가 나오냐? 제가 항상 첫 시간 때 했던 말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광의, 협의, 최근 그렇게.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 정도의 개념은 늘 내가 반복할 거예요.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최근의 개념인 거버넌스 그 정도. 그리고 특징. 본일 속에는 특징이 포함됐는데 행정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안에 행정은 가치랑 관계되어 있다, 환경과 밀접하다 막 나올 거예요. 정치와는 분리가 안 되고 막 나올 거예요.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행정의 본질에 어긋나진 않는다 막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이게 첫 번째 테마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자 행정 개념 중에도 행정학자들이 정의하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행정학적 행정 개념. 물론 행정법 하는 분들은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행정학은 안 내요. 행정법에 나오지. 그래서 옛날 책에는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20년 전에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적 개념을 정의하되 아마 이 주제는 아마 안 보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공부가 완전히 심화 수업을 들었다면 들어봤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업 때는 언급을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통치기능설, 행정관리설 첫 번째가 그 다음이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메모하고 있죠? 메모하셔야 돼요.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그리고 행정행태설 그리고 발전기능설 정도 그 관련된 이 학설들에 대해서
정치 행정 관계라든지 그리고 행정과 경영 관계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 정도 언급할게요. 이게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제가 툭 던지는 이런 내용들이 공부가 된 분들은 다 공감이 되겠지만 공부가 조금 덜 된 분들은 이게 뭐지? 아마 좀 그 다음이 매칭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걸 참고할 수 있는 단어는 앞에도 나오지만은 저 뒤에 정치 행정 관계랑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두 군데 나와요. 정치 행정 관계랑 지금처럼 행정 개념이 나올 거예요. 빈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나오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딱 차이가 나는 그런 주제예요.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반드시 한번 좀 봐두시고 제가 강의에 올려놓은 우리 기초 강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완벽이론에 다 있을 거니까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출제 예상되는 테마들에 관련된 기본 내용들은 메모하다가 이건 어려운데 체크. 나중에 반드시 강의로 보완하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조합이 잘 될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는 행정과 경영이에요. 이는 나오는 게 뭐냐면 둘의 관계가 나와요. 행정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공행정이고 경영은 사행정이에요. 그래서 둘 간에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가? 유사점, 차이점. 됐지? 그리고 둘 간의 현대 관계는 어떤 거냐? 둘은 점점 접근하는 중이냐? 아니면 차이가 더 커지는 중이냐? 이렇게. 이해되죠? 참고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 기본서 포생성학 옆에 두시고 같이 봐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게 언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정부의 역할은 한 두 개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하나는 시대별 정부의 역할과 이념별 역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념별 역할이에요. 그 이념이란 두 가지, 진보와 보수예요. 자, 진보와 보수주의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언급했던 사진 찍어라 했던 박스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시장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어디가 시장에 대한 잠재력만 인정하는지 등, 어디가 낙태를 찬성하고 어디가 반대하는가. 박스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하시라는 말씀. 진보와 보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낼 게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에 시대별인데 여러분 시대별 국가의 변천이 어떻게 되어가요? 첫 번째가 절대 국가, 입법, 행정, 신행정 국가고 중심은 행정국가예요. 행정국가 전이 입법이고 후가 신행정인데 행정부 주도하는 국가가 행정국가예요. 그전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거고. 자, 행정국가 때는 행정이 강해요. 큰 정부가 되고 모든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양적으로도 팽창, 질적으로도 심화가 돼. 즉 전문화가 돼요. 그 관계도 중요하고. 전후를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고. 자,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밑에 파킨슨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은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의 수의 증가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공무원 수의 증가라는 것이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증가한다. 어떤 법칙이 작동돼서요? 부와 비중, 업무 비중이 막 악순환되면서. 그렇죠? 공무원의 수라는 것이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올라간다는 뜻이. 그게 밑에 현대행정의 특징이 되는 거지. 현대행정. 그래서 용어가 현대행정 이퀄 행정국가고 행정부 우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행정부 우위라 해서 상권 분립이 전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상권 분립이 전제가 돼 있지만 누가 우위라고? 행정부가 우위예요. 행정부가 커요. 적극 개입하거든. 이렇게. 자, 이 정도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었어요. 어렵지 않, 부담이 안 되죠? 가급적 그냥 자주 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그냥 틀어놓거나 아니면 자꾸 듣고 다니시면 돼. 이런 게 포인트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막 주진이 막 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 앞에는 틀릴 게 별로 없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진보 보수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거 잘 정리할 거. 두 번째 환경인데 환경은 보통 우리가 정치, 경제, 정치, 법, 그다음에 뭐 경제, 문화, 사회 등으로 보통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정치. 여기서는 자 정치와 행정의 개념 또는 역할.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간의 관계에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새이원론, 정치행정 새이론론 이렇게 이 정도의 구분이 되면 돼요. 자, 정치와 행정 관계에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초창기 때의 이론가였던 윌슨, 귤리, 화이트 같은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의 논의에서. 그러면 정치행정의 역할을 분리하는 게 이원론이고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행정 일원론이에요. 그 대표 인물이 뭐 디목, 애플비 등이 나올 거고 거의 양대 산맥으로 보시면 돼.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 배경은 역광주의 폐해. 이론론은 경제 대공황 정도로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의 변수가 나와. 변수가 3대 변수가 뭐죠? 구조, 인간, 환경이 3대 변수.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 인물이 하나가 귤릭인데 귤릭이 최고층의 기능으로 제시한 것이 포스트 컵이에요. 자, 귤릭의 포스트 컵은 일단은 최고층의 기능과 관계되어 있다. 최고 관리층 메모. 최고니까 하향적 지시와 관계되어 있다. 체크. 메모. 하향적 지시. 그리고 귤릭은 정치행정 이원론자이다. 즉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죠. 귤릭.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나오고 그 포스트컵이 뭐냐도 당연히 알아야 돼. P가 뭐의 약자고? 플래닝. 그다음에 오거나이징. 그다음에 뭐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디팅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온 분들은 반드시 기본서를 놓고 보시면 좋아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제 책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책이 있다면 관련된 부분을 미리 좀 체크했다가 찾아다니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야 더 잘 들어오지. 그리고 이제 그 드리는 그 자료에는 이게 중요하구나. 늘 내가 공부할 때 자극받을 수 있게 메모했다가 늘 떠올려 보실 것. 그러면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정치에 이용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법치 이용인데 법치 현장에 3대 원리가 있죠. 첫 번째가 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메모. 두 번째가 법률 우위. 세 번째가 법률 유보.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법치 현장의 3대 원리예요. 원리. 자, 그 중에서 법률 우위하고 유보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우위를 법치 현장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불러요. 법률 유보를 법치 현장의 적극적 측면으로 부르고 이렇게 그 정도 체크. 그러니까 소극과 적극은 늘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요. 그 세 가지를 파악할 것. 자, 시험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법과 행정의 관계는 지금처럼 법치 현장의 3대 원리만 정확히 개념을 아시면 돼요. 의미하고 소극과 적극만 아시면 끝. 진짜 중요한 게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는 나올 만한 게 첫 번째 실패 원인 나와요. 원인. 그리고 대응책이 나와요. 이건 한마디로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 이퀄 뭐라고 했죠? 정부 개입의 근거. 대응책이 아마 박스에 나올 거예요. 박스에. 원인 보통 5개가 제시가 돼 있고 대응책은 3가지인데 그게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일 거예요. 그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 박스에 정리된 거 있죠? 그거 잘 보시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지대추구나 포획은 밑에 규제랑 관계되어 있는 건데 시장 실패라는 것은요 워낙 중요해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파생된 말 중에서 나올 만한 것이 뭐냐면 시장 실패라는 것이요 정부의 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하다 보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공정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 해서 나온 단어가 파레토 효율이에요. 추가된 단어가 파레토 효율. 파레토 효율. 자, 파레토 원칙, 파레토 효율은 말 그대로 효율성만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뭐는 알 수가 없고 형평성은 알 수가 없는 기준이거든. 자, 그래서 연관된 용어로서 메모했다가 꼭 한 번은 검토해 보셔야 돼. 파레토 관련된 개념들. 자, 여러분 지뢰추구나 포획은요 정부가 규제하는 과정상 생기는 문제죠. 지뢰추구란 한마디로 뭐다? 로비다. 포획은 로비의 결과다. 이렇게. 지뢰추구라는 거는 뭔가 독과점적 이익을 얻기 위한 로비 활동. 이 지뢰추구고 포획은 로비를 받은 사람이 로비한 주체한테 혜택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버린 거지. 규제를 받을 사람한테 잡혀서 그 사람이 이익을 옹호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포획이에요.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할 것. 근데 이거는 이제 규제 유형별로 지뢰추구나 포획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 유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가장 기본이 이렇게 경제 규제, 사회 규제예요. 경제 규제, 사회 규제 이렇게 나누고 여기 속에 있는 규제 종류가 독가진품이죠. 그러면 소환작사예요. 좀 애매한가요? 이게? 자, 독과점 금지하는 규제,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품질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환경 오염 규제, 작업 안전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등이 있다면 이 중에서 주로 이 정도에서 지뢰추구나 포획이 발생하는 거고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포획이나 지뢰추구가 잘 안 나타나요. 이것도 의미 있는 특징이에요. 주로 지뢰추구나 포획은 주로 경제 규제에 나타나요. 그것도 가격, 진입, 퇴거, 품질 규제할 때. 독과점 규제나 사회적 규제는 잘 안 나타난다. 또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윌슨의 정치 이론 있죠. 윌슨은 정치 이론을 이렇게 박스로 정리한 게 나올 거예요. 윌슨이. 자, 요 분류의 기준은 자, 규제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이익을 누가 누릴까예요. 편익을 누가 누릴지, 그 다음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비용을. 편익이 넓게 분산돼서 다수가 누릴지, 아니면 집중돼서 소수가 누릴지, 비용도 분산돼서 다수가 부담할지, 아니면 집중돼서 누군가가 부담을 다할지. 이게 무슨 정치? 대중 또는 다수 정치고, 뒤가 쓰는 것이 이익 집단 정치고, 그리고 비용 부담은 집중인데 이익은 다수가 누리는 것이 기업가 정치고, 이제 고객 정치고, 고객 정치 이렇게. 이러면 비용 부담은 다수인데 이익은 소수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윌슨의 정치 이론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의 유형을 분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 정치별 사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 틀 먼저, 유형 먼저 분류하시고, 첫 번째 내용은 유형, 두 번째는 각 정치별 사례. 이렇게. 뭐, 음란물 규제, 여러분 뭐 한약 규제, 환경 오염 규제, 여러분 수입 규제 이런 식으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사례 다 한번 메모해보고 책에 있는 거 한번 이거 다 대입해보세요. 왜 이 사례가 비용 부담이 다수고 왜 소수인가를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이게 윌슨의 정치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 주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여러분 법은 이제 총론상 따지면 첫 번째 나오는 법인데요. 이거는 나름 의미가 크기 때문에요.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그 목적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목적. 법의 목적과 그리고 행정규제위원회가 있어요. 정부규제위원회,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규제위원회의 내용을 꼭 검토할 것.
그 정부규제위원회 또는 행정규제위원회에 그 막 위원장이 2명이고 막 나올 거예요. 소속은 대통령이 됐으면 등등. 이게 의미 있어요. 단독은 얘가 중요하니까 따로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는 일반 법률 내용이에요. 뭐 규제 일몰법도 있고 막 규제 법정 나올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목적과 위원회의 개념을 딱 메모했다가 이걸 먼저 보고 나머지 법은 읽어보기. 참 공부할 게 많아서 여러분 공부는 해도 할 게 남아있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법도 봐야 되는구나. 법이 많아요. 법. 그래서 아무튼 법은 익히자. 저는 그래요. 법은 익히는 것이다. 단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것만 열심히 익히면 돼. 이것도 제가 수업 때 언급을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을 활용하시면 돼. 혼자 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는 자 법적인 성격. 첫 번째 메모 내용, 법적 성격. 그리고 효용과 한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성격이에요. 성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재화의 유형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재화의 유형. 첫 번째는 재화의 종류를 한번 머리에 상기해보고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들. 경합성이 있냐 없냐 배제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사적재, 공공재, 뭐 공유재, 유금재를 분류하시고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 사례, 세 번째는 정부의 개입 이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만큼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이 정보 실패인데 자 정보 실패는 첫 번째 당연히 원인. 자, 우리 그 노트 여러분 주어진 그 자료에 쓸 첫 번째 필기 내용은 원인. 자, 원인 그리면 또 뭐가 머리에 그려지나요? 박스. 실패 원인 네 가지가 아마 다 써있을 거예요.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대응책 세 가지.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해가지고. 박스. 자, 정보 실패는 이게 일반적인 원인 말고도 또 하나 것이 뭐냐면 따로 본다면 나머지 뭐 과소, 과다, 공분당 나오지 그것보다도 요거 정도는 머리에 넣어놓자.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 이렇게. 사실 얘도 다 알아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봐놓자. 이것만 따로 정보 실패. 자, 그 다음은 이제 실패에 따른 대응책이 아닌 작은 정부인데 작은 정부는 큰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작다는 것은 민영화한다거나 또는 감축하면은 작아져요. 그래서 별도 주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감축 관리는 감축 관리 방법을 보자. 방법 보되 딱 둘만 알면 돼요. 이게 연계준하고 그다음에 일몰법하고 선셋로 요 정도만 방법 알면 끝. 사실은 이거는 이 메모만으로 끝나요. 자, 감축 관리는 시험에 나온 게 방법인데 방법. 뭐 정책을 종결하고 뭐 민간 이양하고 다 쉬운 말이기 때문에 이 둘만 알면 돼. 대신 요거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감축이 아닌 게 있다. 이 둘 다 감축 예산인데 참고로 LIBS, 뭐 PBS, PPBS, 뭐 MBO, CBS 이런 것들은 감축과 무관한 예산 제도들이고 앞에 요것만 감축 예산임을 아시면 되거든. 이만큼은 비교하는 단어로 메모하시면 돼요. 민영화. 자, 민영화는 방식이 제일 일단은 기본으로 나온다 보시고 방식. 그 방식도 요즘에는 여러분 사바스의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메모할 단어가 사바스야. 사바스가 분류하고 있는 분류 6가지. 10가지 참. 사바스. 저를 보시고 이때는 뭐 비열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누구냐를 갖고 막 해놨어. 생산자 누구냐 참. 비열 공급자는 누구고 생산은 누군지
따라서 아마 박스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교재에 있으니 메모해 보시고. 자, 다 보기보다는 주로 나올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민영아, 그래서 그 방식은 뭐 이 자체가 큰 틀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노트에다가 한번 사바스의 그 민영아 방식 한번 메모를 해본 다음에 밑에는 장단점이에요. 밑에 장단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것도 교재에는 주된 장점과 주된 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세한 걸 다 하게 되면요 너무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 교재는 그래서 몇 개를 가지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메인 장점, 메인 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그 노트에 메모를 해서 보시면 돼요. 시험은 사실은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떤 주제건 간에 장단점은 그 단어가 다 답을 줘요. 그러니까 뜻을 알게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따로 안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 가볍게 메모해 놓고 한 번쯤은 여러분 이 노트를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평상시에 휴대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잘 글 써놓고 다운받았다가 그게 좀 잘못 썼다. 다시 없애고 다시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다 작은 글씨로 써놓고 평상시에 정리하는 걸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시험장 갈 때까지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가 평상시에 틀렸거나 또는 이해가 안 돼가는 것들을 메모했다가 그거를 부각시켜 놓으세요. 자꾸 보시면 돼. 이게 휴대가 어렵다?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보기 편하게. 그러시면 아마 언젠가는 이 몇 장 안 되는 이 자료에 전반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봐도 되게 기분이 흐뭇해요. 그렇게 한다면 되게 큰 도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면 행정 문화는 첫 번째 문화의 특징이 나올 거고 특징. 여러분 특징 공부하는 요령은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문화의 뜻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란 것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양식이에요. 또는 가치고 공유하는 가치.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양식이 문화이기 때문에 안다면 특징은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올 거예요. 특징. 두 번째는 자 나라들마다의 문화의 참 유형을 말할 때는 이렇게 선진국, 후진국의 또는 개도국의 문화가 나올 거예요. 요거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어려운 게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나 많은 면에서 선진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 문화만큼은 아직은 행정 문화가 후진적이에요. 권위주의, 형식주의, 가족주의, 뭐 권위 막 나올 거예요. 운명주의 막 나올 거예요. 이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문화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다. 문화의 개혁 방법. 자, 이 개혁을 공부할 때는 무작정 책 보고 암기만 하지 마시고요. 권위주의. 요 권위주의에 대한 좀 그 해결책으로 보시면 되게 쉬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권위주의 문화예요. 권위주의. 그러니까 너무 권위적이야. 그래서 폐해가 많기 때문에 문화를 개혁하자는 말 속에는 이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위주의. 자, 사회. 그 사회적 환경은 보통 NGO라는 시민 사회 중에 하나인 그 NGO를 볼 텐데 사실 그 시민 사회라는 것은 주제가 시민 사회인데 시민 사회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하나가 NGO인 거고, 그러니까 NGO도 있을 거고, NPO가 나올 건데 거의 똑같은데 정부가 아님을 강조하는 거고 영리가 아님을 강조하는 시민 사회의 한 일종이에요, 이게. 그 시민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제3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3챕터의 의미를 한번 상기해보자. 제3챕터가 뭔지. 3챕터. 그러니까 1과 2가 겹친 것. 이게 3챕터예요. 1섹터, 2섹터, 3섹터. 이게 이제 시민단체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옛날에 나온 거라서 지금 잘 안 나오지만 나올 때는 그냥 요 그림을 잘 떠올리면 풀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메모해놨다가 이게 3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정부 쪽인데 영리, 민간 쪽인데 비영리, 3위.
그러니까 성격이 겹쳐 있는 거예요. 대신 NGO는 낼 게 많거든. NGO의 일단 기본은 특징. 밑에 NGO는 특징. NGO의 등장 배경. NGO에도 NGO 실패의 원인.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굳이 이걸 더한다면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종류가 이렇게 창도형 있어. 창도형 시민단체가 있고 창도형. 또는 어떤 서비스형 있어. 서비스형. 자, 제 포스 형성화 기본서에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책을 보시면서 참고로 더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필요한 게 이만큼 물어보시면 돼요. 자, 행정정보 공개는 이것도 주로 법률 문제인데요. 행정정보 공개에서 뭘 공부할 거냐? 첫 번째 연역 공부하세요. 행정정보공개법을 처음 도입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법률 나올 거예요. 법률 속에도 정말 단순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다 안 다쳐. 그 내용 중에 여러분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거부당했다면 권리구제가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행정심판. 그렇죠. 행정심판 또는 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 법에는 이의신청 절차나 심판, 소송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요. 자, 평상 때는 요 목차만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각 들어가서 이 신청을 얼마 내에 끝내줘야 되는지가 다 법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보공개 문제점, 역기능 또는 문제점이 나온다. 이렇게. 연역, 법 내용, 문제점. 법 내용도 이 정도에 관련된 사항을 좀 구체화해서 한번 봐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총론상 행정의 환경에 있는 그런 그 주요 포인트였고 공부할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 이념이죠. 이념. 첫 번째는 가치의 분류인데, 자, 분류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할 때는 본질, 수단, 그렇게. 자, 행정 가치라는 거는 출발점이 분류부터예요. 뭐 앞에 뭐 가치 관련된 기본 그 내용이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빈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자, 분류 그러면 이렇게 본질적 행정 가치와 그리고 수단적 행정 가치로 구분한다. 이렇게. 자, 본질적 행정 가치, 수단적 행정 가치. 표현은 뭐 본질 또는 비본질, 수단 또는 목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에 뭐 공의, 정의, 형평, 자유, 평등이 들어있을 거고, 합법, 능률, 민주, 뭐 투명, 신뢰, 합리 막 나올 거 이렇게 분류해 놓죠. 이 정도 하면 돼요. 별거 없고. 두 번째는 공익 중요한데, 공익은 뭐가 떠올라야 돼? 학설이죠. 가장 기본 문제는 뭐 앞에 뭐 저 공익의 등장 배경과 학설이지만 가장 기본은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도 어떻게 실체설, 과정설을 분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확인을 한 다음에 공부하면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나왔던, 출제되었던 관련된 내용들 한번 메모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제되었던 것만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설, 과정설 할 때 이렇게. 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자, 정의, 정말 중요해, 정의. 여러분, 정의는 첫 번째, 정의의 원리가 갑이다. 정의의 원리. 첫 번째는 원리, 일원리, 이원리 관계. 일, 이, 자, 기, 차, 원리. 두 번째는 한계. 자, 이런 한계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 이런 용어들 메모했다가 한번 뜻 확인해 보고, 또는 다른 말로 이게 원초적 상태란 말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한 가지는 조축의 원리 한번 떠올려보고. 자, 정의 제일 중요한 게 원리. 문제의 한 99%. 그
다음에 한계점 거기에 또 조금 추가되고 이런 말들은 따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설명할 때 나오는 글이에요. 글. 이런 거 같이 봐도 관계없어요. 원리와 한계는. 대신 이런 용어를 좀 설명할 때 나오는 말들을 잘 봐놓을 거. 이게 정의의 타입. 이렇게. 자, 형평성은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형평성은 주장했던 이론. 신행정론 떠오르고. 신행정론. 쫙. 그리고 이론적 근거. 뭐가 떠오를까요? 실적 이론, 평등 이론, 욕구 이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마무리할 때 참 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정리할 때 시간 얼마 안 돼. 뭐 한 40분 좀 되는 강의 몇 개 안 돼. 그러면 좀만 투자하면 여러분이 내가 했는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게 좋아. 반복하면서 제가 지금 던지는 이런 문제들이 막 답이 떠올라야 돼. 실적 이론, 평등 이론, 뭐 욕구 이론 이렇게 막. 그다음에 유형이 있다.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이게 형평성에 필요한 내용들. 자, 합법성은 똑같아요. 합법성은 자, 법치 현장과 똑같기 때문에 자, 법치 현장의 원리 세 가지 그리고 합법성의 효용과 한계 정도. 그 중에 나오는 주요 단어가 뭐 동조, 과잉 나올 거예요. 한계 중에. 동조, 과잉 또는 과잉, 동조. 뜻 한번 상기해보고.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랑 겹쳐. 법치 행정의 3대 원리 보시면 돼. 능률은 뭐 알아요? 능률. 일단 개념하고요. 개념. 투입돼 산출하는 개념.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모든 책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된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기계적, 사회적. 딱 봐도 인간미 없고 인간막이 있고. 해당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 이쪽은 인간은 관계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교하는 거. 이게 능률의 의미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 민주성은 뭐다? 민주성. 자, 공부할 것이 일단은 뜻을 좀 잘 확인해 보자. 개념, 참여, 공개, 책임, 다수의 개념과 유형이 있는데 유형, 대내적, 대외적 이렇게. 유형도 다시 대내, 대외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면 된다. 대내, 대외. 대내란 이제 관리상 민주화하고 대외는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민주 개념이다 보니까 국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거고 부하의 참여고 이렇게 보시면 관리상 민주화. 효과성은 공부할 것이 뭐냐? 첫 번째 개념, 목표 달성도라는 개념과 그리고 능률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처럼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나오는 그 가치 접근법 나오는 박스 뭐 합리 모형 나오죠. 인간관계 내부과정 막 있어 나오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똑 떠올 단어가 경쟁적 가치 접근법 효과성 나오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고 가외성은 공부하고 필요할 것이 일단 당연히 개념은 다 필요해. 개념은 남는 것, 잉여분 그리고 유사 개념을 한번 떠올려보자. 유사 개념 중첩성 얘하고 있죠. 중복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동등잠재성 이렇게. 중첩성, 중복이나 반복성, 동등잠재성 이렇게. 그리고 사례 이렇게. 또 효용과 한계도 마찬가지. 굉장히 의미를 두는 가치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성은 표라는 게 여러분 뭐다? 사이먼의 합리성의 유형. 시, 절, 례. 즉 절차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사이먼이 가장 갑이야. 나머지 디징. 이 말은 5가지 유형과 그 다음에 연관된 만화힘 정도를 추가하면 돼.
자, 학자들마다 합리성의 유형이 다 달라요. 다른데 대표가 사이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니면 얘가 나와요. 5가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를 셋 내면놓고 뭐가 있는가를 공부하시면 되고. 자, 사회적 자본. 이거는 이제 신뢰와 똑같이 신뢰성에 대해서. 이건 단순해요. 일단은 먼저 필요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인적 그리고 물적 자본과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딱 떠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특징이 나올 거니까 특징은 요거랑 비교하면 돼요. 물적 자본인 어떤 재원, 그러니까 돈 같은 거, 자본 같은 거, 자본이라든지 어떤 자본이나 소득 같은 거랑 비교해서 특징을 잡으시면 다 풀리기 때문에 특징은 무조건 얘랑 비교하자. 예를 들어서 물적 자본은 유형적, 무형적, 유형적, 무형적. 이건 실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구분하는 개념, 주요 특징을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되게 할 게 많죠 우리가. 뭐 이게 단순하게 뭐 2번, 4번 안 될 것 같긴 하지. 아무튼 할 게 그만큼 많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을 메모했다가 복습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